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이터 이번 한 주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또 해냈습니다. 교회엔 성경, 절에는 불경, 배구에는 김연경. 그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세계 랭킹 4위의 강팀인 터키를 잡고 도쿄올림픽 4강에 선착했습니다. 사실 올림픽 전만 하더라도 여자 배구계에 불어닥친 학폭 스캔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경기를 치를수록 팀워크가 살아나면서 그야말로 원팀이 돼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짜릿한 감동으로 한여름 폭염을 잊게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끝까지 부상 없이 후회 없는 경기 이어가길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우리나라와 일본의 야구 준결승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야구팀도 여자 배구팀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해서 열대야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시원한 여름밤을 선물해 줄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MBN 뉴스파이터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최정아 연예전문기자, 김유진 아나운서 이렇게 5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하루 지구촌을 울고 웃긴 해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중국 허난성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애초 당국의 발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급증한 건데요. 영상을 통해서 당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불과 4흘 만에 누적 강수량이 600mm를 넘어서며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도로는 온데간데 없고요. 6차선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200대 이상의 차량이 갇혀버렸습니다. 지하철에도 물이 밀려 들어와서 심지어 열차 안에는 성인 남성의 가슴팍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은 처음엔 사망자가 70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닷새 만에 이렇게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此轮强降雨造成全省150个县市区、1573个乡镇、1331.98万人受灾，因灾遇难71人。全省共有150个县市区、1663个乡镇。1453.16万人受灾，此次特大洪涝灾害，共造成302人遇难，50人失踪。 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종종 중국이 내놓는 통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떻게 며칠 만에 3배 이상 이렇게 피해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엄청난 양의 폭우가 일시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중국 당국에서 특히 관변 매체를 통해서 피해 현황보다는 이제 이 구조대의 어떤 영웅적인 구조 활동 이런 것만 부각을 시켰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가 했는데 이제 뒤늦게 관계 당국의 이 늑장 대응이 이 피해를 더 키운 것이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이제 뒤늦게 진상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피해가 커진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중국 중부에 있는 정저우시는 이런 폭우 피해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코로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손정혜 선생님 어떤 소식입니까? 일단 홍수 피해를 이제 수습하기도 전에 이제 예. 정저우시를 비롯한 허난성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보건당국 책임자를 경질하게 이르렀고요. 네. 지금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속도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최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라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이후에 상당히 방역에는 성공해서 더 큰 확산세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다시 이런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이 파장이 어디까지 연결될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근데 큰 싱크홀이 발생해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백성민 변호사님.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허난성은 중국 중부인데요. 네. 중부에만 저렇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가 난 게 아니라 중국 북부 지역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북부 랴오닝성의 한 도로에서 중국의 한 그 도시의 도로에서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그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에 생긴 구멍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죠. 어이고. 순식간에 구멍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이구야. 주변에 땅이 꺼지는데요. 근데 천만다행인 건 운전자가 저 차가 구덩이에 굴러 빠지기 직전에 네. 탈출에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돌발 상황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됐고 천만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왜 저 도로가 함몰이 됐을까요? 일단 도로공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싱크홀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네. 있습니다. 싱크홀은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가끔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됐었는데 이게 지하수를 너무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 저런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민폐 차량이 화제가 됐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어느 민폐를 끼친 겁니까? 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새벽마다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드리프트라는 게 뭐냐?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원래는 감속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끝까지 밟아서 뒷바퀴가 지면에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회전하는 이게 자동차 경주에 이용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일반 도로에서는 볼 일이 없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엄청난 소음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면서 네. 굉음을 내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드리프트를 하는 차량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소음이 있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최정화 기자님, 지금 영상 본 것처럼 굉장히 심야에 정적이 흐르는 시간에 저 정도 소음이 있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어요, 정말. 네, 이렇게 잠시만 들어도 이렇게 인상이 찌푸러질 정도로 기분이 나쁜 소리인데요. 네. 이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뭐 더 이상 조치가 없다라고 토로를 하면서요. 증거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이 불법 침입까지 한 차량이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벼르고 있고 밤에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찰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영상 속에 이 차량의 차고지를 찾아가서 불법 차량 개조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이 20대 이 사람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영화처럼 감동을 준 소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12살 멕시코 소녀가 포브스 선정 멕시코의 파워우먼 100인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2살 소녀 라미레스,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터넷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대신 예약을 해드렸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인터넷이 낯선 마을 어르신들을 떠올리면서 SNS에 백신 예약을 무료로 도와드린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글을 읽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신 예약을 대행해준다고 광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버스를 빌려서 접종센터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어르신들을 챙긴 소녀 덕분에 마을 주민 500여 명은 최근 2차 접종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훈훈한 소식이네요. 누가 시키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어려움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 많이 내면서까지 봉사하는
이 소녀. 그러니까 파워우먼 백인의 이름을 올릴만 하네요, 백 변호사님. 충분히 올릴만하죠. 네. 저는 또 한편에서는 부모님이 얼마나 대견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저렇게 거동이 힘들고 그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어머님,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면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도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도우셨다고 해요. 네. 그 상황을.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마을 노인분들께서도 이 아이 덕분에 1차,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했다고 하고 정말 이 어린 라벤에서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슈퍼우먼인 것 같습니다.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글을 잘 쓰시지 못하는 동네 그 할머니들 대신해서 군에 간 편지 아들들에게 제가 편지를 대신 쓴 적도 있습니다. 파워맨 백인의 이게 한번 소식이 알려졌다면 저도 한번 이름이 올려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아주 훈훈한 소식까지 국제뉴스 알아봤고요.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 확진자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금 감소한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 오늘 나온 어제 신규 확진자를 보니까 최정화 기자님 또 늘었어요? 네, 일단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요, 무려 1,72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닷새 만에 무려 1,700명대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무려 29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1,200명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주말 효과라고 하죠. 이 주말 효과가 끝나자 다시 또 급증을 하는 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가 또다시 600명대에 나타나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이 델타형 변이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4차 유행 초기에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아마 휴가철을 지나면서 수도권에 있던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으로 이 확산세가 빨라지지 않은가라는 걱정도 좀 드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이 방역에 있어서 또 하나 걱정할 변수 새로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많이 들어보실 네. 텐데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3일이었는데요. 일단 2명의 감염자가 이제 확인이 됐고 40대 남성 1명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력이 없다라고 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돌파 감염 사례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고 예. 아들도 이제 확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도 역학적 관련 사례로 분류돼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될 가능성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이고요.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에 대해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일단 2명 모두 백신을 모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상태인데 돌파 감염도 문제인데 돌파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 돌파 감염이 된 거고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이 돌파 감염이 되면 그래도 위중증 환자로 가는 비중은 상당히 적어진다는 통계도 좀 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후에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파 감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뭐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에다가 또 다른 변이가 추가가 된 겁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시작이 됐던 건데 네. 이 델타 플러스 변이 역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고 지금 약 해외 20여 국에서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감염력이 높은 건 뭐 델타 변이하고 똑같고요. 뭐 더 강한 전파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제가 바로 저겁니다. 백신 회피 특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비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적게는 2.7배에서 많게는 5.4배 정도가 높다고 하니까 네. 백신을 좀 무력화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반응해서 또 거기에 적응해서 다시 또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거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역 당국은 이번 그 돌파 감염과 델타 플러스 변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일컬어지는 변이에 대해서 약간 너무 그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우려는 그 미리 하실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델타 플러스는 비변이에 비해서 2.7에서 5.4배 정도의 중환능 저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서 네,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런데 예.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예. 등장하고 4차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도 예. 정신 못 차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술이라는 좋은 음식을 품위 없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달 30일 날 밤 10시경에 방역당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아마 불법 영업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겨 있죠. 예. 그래서 고향 소방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개방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내부에는 업주하고 종업원 2명만 달랑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그 환경을 이제 관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조리장 안에 술하고 안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방역 당국이 닥치기 이전에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단속반이 책상 뒤에 밀실을 하나 찾아내게 돼요. 네. 원래는 거기가 그 출입구였던 곳인데 거기에 책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장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정밀하게 살피던 과정에 거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쪽에 손님 4명하고 종업원 7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염법 예방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거는 물론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마시면 더 즐거울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면 또 이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마셔야 했느냐. 김희진 아나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역 수칙을 어긴 이 11명의 적발 현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이불과 옷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방, 벽 쪽 책장으로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이 책장 아래에서 지금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것 같은 작은 문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유흥업소 종업원들 그리고 뒤이어서는 남성 손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책장 뒤 밀실에 숨어서 술판을 벌였던 겁니다. 예전에 이 불법 도박판 예, 하우스라고 예. 하면 예. 거기서 불법 도박하는 사람들 예. 물론 뭐 김복준 의원님 단속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 저렇게 예. 조그만 틈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하는 장면들이 가끔 있기도 했는데 근데 김 의원님 이 저렇게 좁은 공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그 앵커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그런 단속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을 할 때 그 건물의 건축 도면을 챙겨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건축 도면을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이제 살펴보니까 네. 원래 휴게실 안에 출입문이 하나 있도록 돼 있는 장소에 저렇게 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장을 열었고요. 그 속에서 조금 전에 저분들 이렇게 기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술을 품위 없이 드시는지. 참.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정말 이 저렇게 걸린 사람들 폐가망신한다고 막 경찰들이 굉장히 훈계하고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폐가망신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최정화 기자님, 이 코로나19 연예계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아요. 네. 확진 연예인들이 꽤 많았는데 이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 연예인들이 나옴에 따라 프로그램들 역시도 이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트롯밴드로 불리는 분들이죠. 트롯 가수 장민호, 영탁, 김희재 씨 이분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휴식을 취했고 다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격리 기간 동안 중단했던 활동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이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완치 후에 오는 8일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요. 최근에 또 홍보하는 이 보도자료 같은 걸 내서 굉장히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자가격리에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다라면서 SNS를 통해서
걱정했었던 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배구 선수 출신 김유한 씨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활동을 지금 다시 재개를 하는데 페이스 실드를 이렇게 얼굴이 다 비치는 그리고 하지만 얼굴이 다 가려지는 이 착용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에 인사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심경을 전했고요. 이 김요한 씨와 같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덩달아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델 한혜진 씨인데 완치 후에 퇴원을 했고 또 예능 녹화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아주 빠른 감염력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후유증들을 토로하는 코로나 확진 또 이 코로나 극복한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나요? 네, 이 연예인들도 당연히 있는데요. 일단 하승진 씨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네, 이 하승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1차 접종 후에 확진이 됐는데 후각 상실 증상을 겪어서 청국장이라던가 뭐 까나리 액젓, 홍어, 취두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후각이 아예 마비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민혁 씨 같은 경우에도 몸무게 4kg나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맞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62kg, 3kg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 오늘 퇴원해서 몸무게를 재니까 58kg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몸무게가 거의 입원해 있는 동안 4, 5kg가 빠져가지고 처음 이제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한 7일에서 8일 정도는 계속 거의 일주일 내내 39도 막 이랬었어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하승진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자신이 후각을 잃었는데 중국의 유명한 그 취두부 냄새를 맡다 보니까 잃어버린 후각을 찾았다라는 내용의 이 개인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진 아나운서, 근데 이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게 완치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완치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특히 목이나 폐 이렇게 호흡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가수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민혁 씨 영상에서 만나보셨지만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고열, 두통, 기침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으니까 또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호수 보니까 여튼 백신 꼭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신 접종 또 예약 이런 것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백신을 예약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새벽에 내 잠 못 자고만 계속 들어가도 접종 대상자가 아니래. 그래서 67년생이니까 이제 50대여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자신이 들어갔더니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에 이제 해당하는 날짜에 계속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신청하고 또 안 되니까 여러 번 하신 겁니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예약을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 내가 왜 백신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접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황당한 사연인데 이런 황당한 사연을 이 당사자와 관련 기관이 통화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허가를 얻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에서 혹시 전자백 신청하셨었나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로 안 뜬 것 같거든요. 차를 저희 병원에서 맞으셨잖아요. 반장하겠네. 내가 거기서 언제 맞았어요? 아니 내가 거길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맞아요? 네, 간 적도 없는 병원에서 누가 대체 백신을 맞은 건가요? 이 사람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이 백신을 맞은 거는 75년생
동명이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병원에서 전화로 자녀 백신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 등록을 했고 네. 접종할 때는 이제 그 사람 이름만 확인하고 아마 주사를 줬던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다른 인적사항 같은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지도 않았는데 네. 접종한 사람으로 등록이 돼 있던 거죠. 예.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네.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동명이인일 가능성 때문에 다 생년월일을 그러면 중복해서 확인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관계기관의 오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각 도주 위에 철인 경찰.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뛰는 범인 위에 이 뛰는 범인을 잡는 나는 경찰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릴게요. 지난달 24일 오전 한 11시 15분쯤에 경남 연산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런 뭐 연기가 새 나간다는 그런 신고를 이제 경찰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현장에 와 봤는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담배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피우고 베란다에서 이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게 이제 계란판에 옮겨 붙으면서 자욱한 연기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계란판의 절반 정도를 태우고 꺼져서 화재가 크게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내용만 들어보면 계란판 정도 태우고 뭐 아무 일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크게 발생하진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화재의 원인은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원룸에 이제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원룸 주인이 이제 외국 사람이었고요. 태국인 30대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신분증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이 태국인 남성 신분증이 다른 곳에 있다. 뭐 이런 행동을 취하더니 갑자기 경찰을 밀어버리고 맨발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신분증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경찰이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심해서 이 사람 잡아야 되잖아요. 경찰이 어떻게 잘 검거를 했습니까, 김희진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이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할 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원룸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방 안에 쓰레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고요. 빨대가 꽂힌 수상한 물건도 보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 집안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동전부터 수첩,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던 통 안에서 작은 비닐봉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모두 마약 투약의 흔적들이었는데요. 마약 투약 기구와 다량의 마약 등이 발견된 이 원룸. 태국인들이 모여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마약 소굴이었던 겁니다. 네. 최정희 기자님,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처음에 출동한 거는 간단한 화재 사건인 줄 알고 출동을 했는데 거의 저 정도면 뭐 마약 소굴이라고 네. 할 정도로 대규모로 마약 흡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네,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경찰들이 곧바로 범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후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범인의 뒤를 쫓던 경찰들. 그런데 저 멀리 바닥에 지금 보이시나요? 바닥에 엎드린 두 남성이 보이시죠? 네. 누군가 이미 범인을 붙잡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범인을 이제 잡는 이 과정까지 맨몸으로 범인을 누르면서 제압을 하고 있는 이 남성 덕분에 현장에서 범인을 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잡았을까요? 근데 저 잡은 분도 사실 같은 경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뭐 촉이 있었던 걸까요? 그 경찰분의 이야기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왔습니다. 마약범이라고는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상 파가로 딱 다다랐는데 그 현장에 골목길에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왼발로. 저 사람 방화범인갑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그 신념으로 그냥 쫓아간 거죠. 그냥. 그 잡고 난 이후에 보니까 또 뭐 불체자였고 그 발소 앞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뭘 주머니에서. 그 통에 보니까 낱개 비닐봉지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변검사라든지 마약 시약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달을 행사들한테 해라고 제가 지시를 했죠.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더만은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백성문 변호사님, 이석주 팀장이 이렇게 발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사실 뭐 추격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태국인이 30대였고
체력도 건장하고 달리기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윗옷을 잡으면 윗옷을 벗어 던지고 예. 허리띠를 잡으면 허리띠를 풀어서 던지고 맨발로 계속 도주했는데 무려 1.5km 정도를 어이구. 뛰어서 저렇게 결국 검거를 한 건데요. 뭐 1.5km 사실 그냥 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뛰는 범인을 따라가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석주 팀장이 저렇게 뛰어가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어렸을 때부터 마라톤을 시작을 하셔서 지금 100여 차례 그 완주를 하셨었다고 하고요. 예. 2013년도부터 철인 3종 경기까지 철인 3종 킹 코스 2번, 올림픽 코스 12번을 완주를 했으니까 네. 철인 경찰에게 딱 걸린 겁니다. 마라톤 코스를 100여 차례 완주했다니까 이건 거의 뭐 마라톤 선수 수준인데 아니 이게 그 사진을 보기에도 체격이 정말 다부지고 운동으로 아주 단련된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석주 팀장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사이가 보통 하단도 있고 뭐 조그만 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도 넣고 하단도 들어가고 몇 번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윗옷을 잡으니까 윗옷을 홀라당 까고 그냥 또 달을 아예. 그래가 또 쫓아가지고 혈대를 잡으니까 뿌리치고 또 도망가대요. 그래가 다시 한 번 더 쫓아가 잡아가지고 제가 안바다세 내가 근거했습니다. 있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겠죠 조금 그죠. 이가 뛰어도 계속 따라오니까 자기는 나중에는 이제 포기했는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뭐 평소에 체력 관리 안 했으면 그런데 또 나가지 못했고 평소 배활량도 되고 이렇게 또 지구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건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주한 거리가 1.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km를 전력으로 달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김복준 의원님, 네. 그래서 이 범인들 처벌은 어떻게 해봤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뭐 6명인데 그중 5명이 이제 아까 불체자라고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네. 불법 체류자니까 당연히 뭐 어떤 그 조치를 거쳐서 강제 출국되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일 또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그 사람들도 그 마약에 대한 처벌도 같이 받게 될 겁니다. 네. 구속됐다고 합니다, 6명. 여하튼 평소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주신 우리 경찰분 덕분에 어렵지 않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모친 가게에 돌진한 승합차? 그러니까 아들이 탄 차가 어머니 가게로 돌진했다고 하는 건데 김희준 아나운서 이게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고가 아니고서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도로를 주행하던 검은색 승합차가요. 이제 곧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길가 한편에 식당 쪽으로 돌진을 합니다.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들고요. 견인차, 구급차가 차례로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승합차 운전자는 40대 남성, 차량이 돌진한 식당은 이 남성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당시 식당은 문을 닫아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당시 사고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힘이 좋아서 그냥 쭉 들어가시는데 창문이랑 이런 걸 다 박살내고 들어가니까 소리는 굉장히 컸었죠. 저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김복준 그렇습니다. 의원님.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저 사람을 아마 이제 그 적발하려고 했겠죠. 네. 그랬더니 저 남성이 식당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찰하고 대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한 20여 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할 수 없이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가지고 저 사람을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 사람 그 체포한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예요. 그럼 네. 만만쥐죠, 만만쥐. 술이 취했고요. 또 확인을 해보니까 당일날 동선이 충북 옥천에서부터 영동까지 약 한 20여 분간에 걸쳐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온 게 밝혀진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도대체 왜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로 이렇게 차량을 돌진한 건가요? 이 해당 남성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아오던 중에 당일날 아마 퇴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퇴원 당일날 이제 또 술을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뭐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 같은 것도 섭섭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이제 어떤 감정을 품고 어머니가 없는 어머니의 가게로 저렇게 술 취한 채 차량으로 돌진해서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재물 손괴죄하고요. 그다음에 경찰한테 대응했잖아요. 흉기 네. 들고.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거기에다가 음주운전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마 그 구속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건을 알게 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미뤄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치료를 좀 오래 받았어요. 몇 년을 받았는데 입원했다가 퇴원한 거죠. 이번에 당일날 퇴원해서 술을 먹고 자기 부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해가 있었나 봐요. 생활비 문제. 어머님이 사실은 많이 도와드렸던 분인데 그런데 이게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자기 서운한 것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엄마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이제 아이고,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저런 일이 발생했겠지만 말이죠.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이제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아까 김복준 위원님은 재물손괴죄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재물손괴죄가 해당이 됩니까? 가족, 부모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저기 멀쩡한 식당 위에 집기들을 모두 부수고 건물에 어떤 훼손을 가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해당이 되고요. 더군다나 위험한 물건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죄가 되는데 사실은 특수재물손괴죄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데 어머니는 어찌됐든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나 아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서 빨리 알코올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범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자식이니까 처벌을 원치 않지만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본인이 받으라 그러면 안 받으니까 강제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을 때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이제 구속해서 검사님하고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치료 과목도 있고 또 만약에 기각됐을 때 판사님이 강제이건 그것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 소견서 다 이렇게 발부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정도면은 이제 따로 별도의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거만 하나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어머니 재산도 손괴죄 성립하는 거 우리가 원래 친족상도라고 해서 뭐 어머니 지갑에서 돈 빼고 이런 건 절도죄 처벌 안 되는데 이 손괴죄와 강도죄는 처벌이 됩니다. 네. 친족상도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처벌도 받아야죠. 저 정도. 네.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지금 치료를 받는 과정인데 이제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면 검사가 이제 청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의사나 이 감정인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법원에 치료감을 청구를 하면 이제 뭐 처벌보다 더 중요한 치료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영장이 기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면 이제 저 사람이 그냥 또 비자발적으로 치료 안 하고 저렇게 술 먹고 또 운전하고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원에 이 사람은 구속은 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제 그냥 풀려나면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행정입원을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치료를 통해서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사람의 알코올 중독 지금 이 증상 자체를 네.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아들은 사실 좀 병이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도 일종의 병이니까 전문적인 치료를 장기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로 다시 돌아오고 부모님께, 어머님께 또 효도하는 그런 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탤런트 김용건 씨와 관련한 얘기들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뭐 스캔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김용건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그 여성 측 변호사의 주장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협박과 폭언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날까지도 김용건 씨가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다, 양육비를 포기하라 같은 폭언을 하면서 낙태를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런데 이렇게 예.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는 여성에게 그 애가 내 아이가 맞냐? 임신 주수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김용건 씨는 입장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나는. 네. 현실적으로 이건 무리다. 그러면서 애원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다. 이건 이제 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뭐 강요나 협박한 건 아니다는 취지의 그 입장문이에요. 그렇겠죠. 거기에 반해서 여성 측 같은 경우는 낙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강요죄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뭐 이거 언론에는 뭐 낙태 강요 미수죄 이런 그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죄명 중에 낙태 강요 미수죄라는 죄명은 없어요. 아니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번 언론사 관련해서 얘기가 네. 됐을 때 강요 미수죄라는 게 성사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논란이 좀 있긴 했죠. 더더군다나 그 앞에 낙태를 붙여갖고 낙태 강요 미수죄라는 이런 죄명 그 자체는 없고요. 네. 적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뭐 이제 저 사법당국에서 조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겠지만 네. 협박죄가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강요죄가 이제 성립되는 어떤 그런 여건도 충족이 되는지 이거는 결국 양쪽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 지금 여성 측에서 고소한 죄명은 강요 미수죄입니다. 네. 그렇죠. 강요 미수죄라는 거니까 낙태를 종용했으나,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건 의무 없는 낙태를 하라는 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니까 그 강요를 했지만 결국 낙태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에 실패했으니 강요 미수를 이제 관련해서 고소를 한 거고, 언론에 나오는 낙태 강요 미수라는 건 엄밀하게 이제 죄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 좀 갈등 사항은 이런 거예요.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을 넘어서 고성이 오가고 이 과정에서 여성분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 뭐 폭행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최정원 네, 기자님. 맞습니다. 이 폭행에 대한 부분도 양측이 말이 굉장히 다른데요. 일단 이 여성 측 법률 대리인은요,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건 씨가 여성을 밀쳐서 넘어뜨릴 정도의 폭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나중에 이게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건 씨 측 이 법률 대리인에서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이는 낳을 수 없다고 말한 거는 맞다. 근데 다만 김용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뺨을 때리거나 뭐 주먹질을 하거나 머리를 쥐어박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실제로 때리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타격이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밀쳤다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가 폭행죄로 인정이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양쪽의 의견이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것처럼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성 측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뺨을 때리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뭐 머리를 때리거나 하는 이런 폭행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밀치거나 하는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으로 폭행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게 여성 측 주장인 거고 김용건 씨 주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물리적 몸싸움 같은 건 좀 있을지 몰라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타격은 없었다는 거니까 실제로 내용 자체는 양쪽이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김용건 씨 입장을 좀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낙태를 권유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애기 잘 낳고 내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성분이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얻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견. 그런데 이렇게 고소까지 하고 이 사건이 커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김용건 씨 측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을 바꿔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여성 측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성 측에서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하고 돌연 소송을 걸었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성 측의 주장은 다른 상황입니다. 네. 김용건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2달여간 폭언을 일삼다가 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태도를 갑작스럽게 바꿨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제 와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 무섭게 느껴져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여성 측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여성 측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은 이미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본인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건 알겠지만은 진실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항상 이제 유리한 말만 발췌해서 하다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사건 진행, 경과를 본다면은 그분의 말씀에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면 여성 측 입장에서는 난 감정에 골이 많이 생겼다. 네, 정말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일단은 반성을 기다렸지만 그와 관련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고소는 끝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감정적인 갈등이 악화돼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전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용건 씨 측 입장문에서는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성 측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은 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고,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처벌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건 씨 측이나 이 해당 여성 측 법률 대리인 측이나 인터넷이나 온라인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건 씨는 이제 태어날 아기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관련한 이 아주 근거 없는 추측 같은 것들을 좀 말아달라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정화 기자님, 이렇게 지금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데 양측이 굉장히 갈등이 깊잖아요. 두 분이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들도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해피엔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재혼을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용건 씨가 여성분이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틀 후에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 여성분이 그 발언을 듣고 나는 무섭다라면서 연락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성분 1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또 김용건 씨 측의 법률 대리인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현재까지 이 여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결혼이나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주어진 책임,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은 완벽하게 해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용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을 할 의무가 생겼고요. 네. 이 의무라 함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얼마를 내라라고 그냥 말한다고 바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모 합산 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이 되죠. 네. 이 양육비 기준이 합산 소득에는 김용건 씨의 출연료라던가 계약금이라던가 임대소득이라던가 연금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산출이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불변합니까? 아니면 또 그건 소득이 아니고요. 증가하면 또 그거는 늘어나는 상황에 건가요? 따라서 양육비 증감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이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양육비 관련된 지원하는 것으로 뭐 법적으로 결정되든 합의가 되든 간에 이제 뭐 금액이 일시불로 지급되게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분할해서 지급하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법률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좀 관심이 가는 건 이렇게 혼외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냐는 건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친자가 맞다면 당연히 그거는 뭐 일찍 나왔건 늦게 나왔건 친자가 확인이 되다면 당연히 이제 상속권을 갖는 것이고요. 상속권을 가지면 특별히 유언을 해서 상속 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지금 김용건 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정우 씨하고 차현우 씨인데 이 둘 아들과 이번에 만약에 태어난 아이까지 이 3명이 상속이 된다면 상속 비율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유언이 특별하게 다르게 있지는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여성과 만약에 뭐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혼인하지 않는다면 네. 이 여성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고요. 혼인하게 된다면 자녀보다 1.5배 많은 비율로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일로 실제 많은 소송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혼외자가 이제 상속권을 혼외자 아닌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랑 이제 동등하게 상속권이 있는 건 맞는데 좀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거나 인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인지 청구 소송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이름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속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네, 김연경이 만든 4강 신화. 오늘 오전에 아주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김유진 아나운서 경기 결과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요 8강에서 터키를 만났습니다. 터키가 네. 세계 랭킹 4위 팀인데요. 터키의 세트 스코어 3대2로 꺾고 지금 4강 진출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여자 배구가 올림픽에서 4강에 진출한 게 9년 만에 있는 경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 선수들이 매 경기 보여준 눈부식 활약 덕분에 올림픽을 시작한 이후에 세계 랭킹도 급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시작할 때는 세계 랭킹 14위였는데 오늘 11위까지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올림픽 최고의 명승부가 지난 한일전 여자 배구 대표팀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그 터키전도 굉장히 명승부였어요. 특히 이 대표팀 주장 김연경 이 선수의 활약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백성문 변호사. 저 오늘 아침에 경기를 다 봤습니다. 정말 저도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봤는데 우리 사실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올림픽 전에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네. 학폭 논란도 있었고요. 예. 이제 그랬는데 정말 저 김연경 선수 중심으로 진정한 원팀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김연경 선수가 보였던 활약은 정말 놀랍습니다. 28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이었고 경기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조금만 당황해도 김연경 선수가 딱 선수들을 묶고 이렇게 딱 이 단합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도 오늘 이 경기 마치는 순간에 제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어요. 네. 사실 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지만 이렇게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배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변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객관적인 전력이 낮은 팀이 객관적인 전력이 강한 팀을 이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런 기대치가 조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강팀을 연파하고 있으니까 더 감동적이지 않나 싶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연경 선수의 목소리 굉장히 많이 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화면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이제 응원하고 독려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목이 쉴 정도로 경기에 정말 혼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경기를 임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해서 걱정도 되고 긴장이 돼서 잠이 오지 않았고 1시간 정도 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8강 상대가 터키로 결정된 뒤에는 준결승 진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젯밤에는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 줄 알고 1시간 정도 잤다라고 하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사실 국내에서 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올림픽 메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이 여러 가지 성과를 더 내느냐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이 또 마지막일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이 올림픽 라스트 댄스가 아니었고 또 남아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더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는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스트 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사실은 뭐 항상 이렇게 최정점을 겪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라스트 댄스라는 건 마지막에 최정점을 아름답게 남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마이클 잭슨의 라스트 댄스 무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마이클 조던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김영권 선수가 그걸 뛰어넘는 마지막 무대를 국민들한테 선사해주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배구 대표팀, 여자 배구 대표팀이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그때 당시에 동메달을 땄다 그래요. 뭐 76년 올림픽 저 같은 우리 세대는 기억하기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메달이 귀할 때 아주 소중한 메달을 따와서 우리 국민적 자긍심을 줬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국민에게 아주 크나큰 희망과 꿈을 주고 있어서 감동이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그런데 이 김연경 선수는 국내에서도 이 미담 제조기였잖아요.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김연경 선수를 둘러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한테 아깝게 진 그 터키 감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 김연경 선수가 원래 그 터키 그 프로 배구 나가서 일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김연경 선수를. 그래서 김연경 선수를 집중 마크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김연경 선수가 그 역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고요. 국제배구연맹이 한 말이 좀 특이합니다. 한 번도 올림픽에 나와주면 안 되느냐. 세계 배구에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이 더 있어야지 당분간 더 머물러야지 인기가 더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의미 있는 거 나왔어요. 브라질 언론에서 우리하고 붙을지도 모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이 2위 아닙니까? 네네. 브라질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연경 이렇게 잘하는 건 반칙이지. 견제까지 하고 받고 있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는 워낙 뭐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니까 이 국제배구연맹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파리올림픽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3년 동안 뭐 네.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근데 여튼 김연경 선수 모든 그 우리나라 공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긴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한 기량을 펼치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실제로 개그맨 김영철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김영철 파워 FM이라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김연경 선수에게 보냈었던 문자 메시지와 답장을 읽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김영철 씨가요, 대표팀 케냐 경기를 본인이 봤는데 김연경 선수가 몸이 너무 가볍게 움직여서 바로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2024년 파리올림픽도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김연경 씨가 정말 진지하게 오빠 진짜 저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김영철 씨가 24년 이 파리올림픽을 괜히 얘기한 것 같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데 선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준결승을 지금 브라질과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가 이제 하게 돼서 그 팀 중에 이기는 팀과 준결승을 치르게 되는데 끝까지 다치지 않고 후회 없는 경기 할 수 있도록 응원을 전 국민이 함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양궁 김재덕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파이팅! 이거 해갖고 뭐 국민적 스타가 됐잖아요. 제 목소리가 뭐 김재덕 선수보다는 뭐
수밖에 없겠지만. 자, 이 김재덕 선수의 할머니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예요. 맞습니다. 김재덕 선수의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할머니께 김재덕 선수한테 할 말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재덕아 사랑한다. 얼른 와서 같이 개밥 주러 가자. 이제 이런 소감을 전하셔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김재덕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5살 때 키우던 개를 착각하신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가 지금 편찮으신데 자기도 못 알아보실 때가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재덕 선수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그러면? 할머니가 개밥 주러 가셨다고 한 얘기는 옛날에 제가 5살 때 예전에 왔던 그 개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가끔씩 못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저 소개를 합니다. 일단 할머니 재덕이 왔어 이렇게. 재덕이를 알아보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 정도 상태까지만이어도 나는 너무 고마워 할머니. 그러니까 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할머니 나 금메달 하나가 아니라 2개 떴어. 아이고 정말 17살 소년의 감성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얘기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 효손이죠, 효손. 아주 마음이 따뜻한 효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덕 선수 인기가 워낙 높아지니까 이제 높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이 자신을 패러디하는 건데 김재덕 선수 도플갱어?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건데 최정화 기자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김재덕 선수의 도플갱어가 됐습니까? 네, 방금 인터뷰 영상을 이제 들으시고 울컥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식대학이라는 이 인터넷 방송국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김민수 씨가 있죠. 이분이 자신의 SNS에 김재덕 선수의 모습을 흉내낸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사진인데요.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도대체 누가 김재덕 선수냐라면서 이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덕후가 된 역도의 김수현 선수 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2의 장미란을 꿈꾸는 김수현 선수 응원 메시지가 아주 쏟아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도 영웅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장미란 선수 떠올리실 텐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장미란 선수의 우승을 보고 역도를 시작했다는 바로 김수현 선수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1일에 이제 여자 76kg급 A그룹에 참가했던 이 김수현 선수가 이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포기하지 마 이렇게 스스로 소리를 치면서 140kg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리고 이게 원래 역도는 이제 올리고 나서 부적 올 때까지 2, 3초 정도 자세를 그렇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황당하게도 심판 3명 중 2명이 실패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다른 국제대회에서는 이제 성공 판정을 받을 만한 동작이었는데 저걸 실패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 저걸 성공했으면 이제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우린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 김수현 선수를 엄청나게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 장면 보니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있으면 그게 반보다 조금 위다 아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저런 건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우리 선수들이 출전했을 때는 아무래도 맞아요. 좀 감정이입이 돼갖고 그렇죠. 이 선수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성공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아쉬웠죠.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손 변호사님. 네, 다시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24년이죠. 3년 뒤에 파리 올림픽 때는 1차부터 1등 무게로 들어가서 다 이겨버릴 거예요라고 이제 포부 다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죄송해요 못해서라는 인터뷰도 남겼는데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성장할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점 또 기억하시고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죄송한 일이 아니죠. 그럼요.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게 맞겠죠.
김수현 선수가 근데 성공한 덕후가 됐다 그래요. 성덕. 그걸 성덕이라고 네. 하잖아요. 최정아 변호사 기자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성공한 덕후라는 뜻 맞고요. 또 풀어서 말하자면 성공한 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김수현 선수가 앞서서 금메달을 따며 창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면서 어떤 남성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의 이름은 창모가요. 10대, 20대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래퍼의 이름이에요. 이후 이 래퍼 창모가 자신의 SNS에 경기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격려글을 남긴 거죠. 네. 이 영상을 접한 이 김수현 선수가 3일 자신의 SNS에 나는 성덕이다. 래퍼 구창모님 감사합니다. 네. 라는 말을 올렸고요.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 처음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래퍼 구창모입니다. 희나리의 구창모가 아닙니다.